김영환 씨 프로필 한번 볼까요? 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어요. 1916년에 종로에서 태어났고 기생으로 먼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춘행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생들 중에서. 글도 굉장히 잘 써가지고 이 삼천리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수필을 발표해서 그 잡지에서 문학 기생이다 명성을 좀 날렸다는 거예요. 황진이네, 황진이. 그렇죠. 그림도 잘 긋고 시도 잘 듣고. 맞습니다. 그 재능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18살쯤 됐을 때 독립운동가시거든요. 신현모 선생님이라고 아마 조선어학회 쪽에서 같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후원으로 일본 유학을 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신현모 선생님이 투옥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래요? 네, 돌아와서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면회가 안 된다는 말에 함흥 권번 기생이 되어서 빽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면회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기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본인 피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게 어디가 있네. 네. 근데 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신현모 선생을 만난 거예요? 신현모 선생을 만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요. 함흥에 있던 당시의 영생고등보통학교 영어 선생님. 네. 시인 백석. 이야. 백석은 이때 진짜 잘생긴 걸로 유명했어요. 지금 보더라도 뭐 잘생겼는데 뭐. 머리살도 요즘 스타일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냐면 김영환 씨가 함흥에서 이제 함흥관에서 기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영어 선생님이던 백석이 동료 선생님들하고 회식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백석이 26살, 저 김영환 씨는 22살인데 둘이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아, 서로. 예, 그래서 백석이 보자마자 손을 딱 잡고 딱 잡으면서.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 뭐 이렇게 둘이 이제 요새 말하면 뭐 금사빠 뭐 이런 거죠. 보자마자 예. 서로 예. 한눈에 반해서. 아니, 신현모 선생은 감옥에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저랑가 얼굴은 이해가는데 신현모 선생은 뭐가 되냐 이거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생긴 영어 교사 백석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백석. 1912년생이고요. 평안북도 정주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에서 사진기자로 일했을 만큼 그때 당시로는 엘리트죠. 굉장히 엘리트였고 백석도 엘리트입니다. 백석도. 이때는 이제 오산 학교, 나중에 이제 오산 고등보통학교.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굵직한 독립운동가들 오산학교 출신들 정말 많거든요. 거기 출신이고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영어 교육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영어 선생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럼 일본 유학을 갔으니까 일어도 잘했을 거고. 백석이니까 요즘에도 정말 보기 드문 아주 최고의 엘리트인데 영어, 미러,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 독일어까지 7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엄친 끝판왕. 근데 아직 더 남았습니다. 1934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요. 조선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 첫 시집인 사슴을 내고요. 원래 꿈인 교사가 되기 위해 함흥으로 갔던 겁니다. 이게 그냥 시 좀 쓰고 문학 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더니즘 문학가였어요. 그래요? 이분이 낸 그 사슴의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너무 이게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남아있거든요. 윤동주 시인 백석 팬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 사슴 시집을 그대로 필사한 게 남아있어요. 필사한 그 필사본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필사를 했을 정도로 이 사슴은 엄청난 인기였고 이 당대에는 최고의 시인입니다. 그 백석 당시에 그 엄청난 시인에다가 일단 외모가 얼굴이 지금 그 연예인 저리 가라 할 미남에다가 7개 국어까지 하고 엄청난 지식인인데 거기에 이제 김영환은 이제 알아주는 요정의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잖아요. 환상의 커플, 진짜 선남선녀의 환상의 커플이었네요. 원래 이제 사랑하면 호칭부터 바뀌잖아요. 그래서 백석은 김영환에게 자야라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자야? 이 이름은요, 중국의 위대한 시인이죠. 이백의 자야오기라는 시에서 나온 건데요. 변방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합니다. 자야. 네.
근데 귀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교사고 한 사람은 기생이잖아요. 좀 주변에서 네. 반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상대로 오래 못 갔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 자야, 김영한 씨가 쓴 내 사랑 백석이라는 에세이집에 있는데 우리 당시 이제 백석은 김영한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만주로 가서 자유롭게 살자. 사랑의 도피 이런 걸 제안했는데 그런데 이 자야, 김영한 씨가 거절했던 거예요. 왜? 백석은 지금 서울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시인인데 나랑 같이 만주로 사랑의 도피를 하면 내가 이 남자 앞길을 막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 백석이 교사를 그만두고 서울에서 김영한 씨하고 재회해서 지금 청진동 종로구 여기서 이제 살림을 차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백석 집안에서 너무 반대해가지고 최후에는 헤어지고 말게 된 거죠. 그럼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인 거예요? 시작은 되게 화려했는데 근데 물리적으로 못 만나게 돼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광복 전인 1939년에 백석은 이제 만주로 떠났고요. 그다음에 광복이 된 이후에는 고향인 북한으로 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야와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야 김영환은 40대 초반에 1955년에 이제 성북동에 있던 청암장이라는 별장을 인수한 다음에 드디어 이게 대원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생으로서 큰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7월 1일이 되면 그날은 끼니를 걸으면서 백석을 그리웠다고 하는데 이 7월 1일이 백석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백석은 어떻게 됐나요? 워낙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계속 활동을 하셨나 모르겠네. 백석은 이제 월북한 시인들이나 거기 남아있던 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김일성 찬양시를 많이 쓰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숙청당했지만 백석은 김일성 찬양시를 안 썼거든요. 김일성과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귀양 보내는 어떤 편지를 쓴 게 붉은 편지라고 통해지는데 광복 뒤부터 붉은 편지를 받고 삼수에서 그냥 양치기로 살다가 1996년 2월 15일경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여기까지 딱 들으면은 애절한 러브 스토리. 이 러브 스토리가 김영한 씨의 주장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사 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남아 있는 게 있어야. 남아있기가 어려운 게 그 중간에 전쟁도 터지고 뭐 광복되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몰래 진짜로요. 예. 저는 연이었다고 보면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미로로 이때 애절한 정말 러브스토리네요. 요즘은 그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은데 대구에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대구에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과거 한탕 잘 나갈 때는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갔던 데인데 그 명맥을 그대로 지금도 이제 잇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요정 원래 38년째 영업을 하고 있고요. 도합해서 이제 63년째 한 번도 문 닫음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요정입니다. 예. 아무나 되지 않죠.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전통 한복이니까 헤어스타일은 거의 올림머리를 하는 사람 많았어요. 이제 비례를 치를 때 한복하고 화장이 안 어울리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냥 얇게 화장하는 정도였고 외적인 것은 가장 이제 기본이 될 것이고 이건 이제 교양적인 부분이 그 다음으로 중요했어요. 이제 마담이 먼저 방에 들어와서 한 사람씩 호출을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큰절을 하고 마담이 이제 어디에 앉으라. 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이 들어와요. 전복죽, 잣죽, 뭐 콩나물죽, 상보를 깔아가지고 이제 차려가지고 상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이 들어오고 신설로가 주로 주된 거예요. 해삼탕, 전복찜, 불고기, 육회, 전 같은 것도 이제 사이드로 들어가고 고급 요리였어요. 이제 가실 때 구두 헤라를 들고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거든요. 선풍기를 이제 쭉 나가는 입구 쪽에 돌려놓고 쭉 막 한 5만 원 신발을 쫙 선풍기 날려버려요. 손님이 대문을 나서게 나면 막 그걸 주섬주섬 막 주세요.
음식은 종류는 저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제 기억에는 한 50가지 넘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모든 요리들이 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2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슨 요리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던 기억이 이제 나고. 아, 근데 저는 또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왜 대구 지역에서 이 요정 문화가 성행을 했는지. 대구는 원래 큰 도시예요. 원래 조선시대 때도 큰 공시기는 했는데 경부선 철도가 놓여지면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대구는 굉장히 큰 도시이고 일본인들 거주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일본인들을 위한 고급 음식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기생들이 없어지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일본 요리집이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요정으로 이렇게 발전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구가 좀 요정으로 유명했었던 건 60, 70년대 이제 3, 4공화국 때는 권력자가 박정희잖아요. 박정희 고향이 어디입니까? 대구. 네. 대구 구미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계속적으로 권력과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래서 요정이 장사가 잘 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후자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대구가 그때 정치 1번지였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거물 정치인들이란 이제 한가락 하는 사람은 전부 대구 경북 출신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두환 대통령을 저희 집에서 한 배운 걸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네. 비서분이 저희 집에 예약을 해 두셨는데 그룹의 회장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두었고 절대 뭐 대통령이 온다 이런 이야기 입 밖에 낸 적도 없고 주방 같은 경우는 메뉴를 어떻게 나는 확인하시고 간 같은 거 조리할 때 참관은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성주 고령 쪽에 이제 수해가 심했어요. 비서실에서 이제 그 전화를 해서 대통령께서 몇 월 며칠 날 내려가니까 점심을 거기서 드실 것 같다. 뭐 나름 되게 긴장도 되고 그랬겠죠. 그리고 부랴부랴 자기는 이제 궁중 요리사를 찾아가지고 그분께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메뉴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서 가시게 된 식사 내용을 일반적인 식사, 쌀밥도 안 되고 보리를 섞어서 이제 보리밥 위주로 하고 이제 된장, 김치 간편하게 하고 막 고급 요리 이렇게 절대 하지 마라. 준비를 엄청 마음에 준비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아 이렇게 소박하시나 이제 이분께서는 그때부터 하여튼 뭐 박정희 대통령 팬이 됐다. 아 이렇게 소박하시나. 당시에 요정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 1호가 있다. 기밀 유지죠. 보안. 예, 누가 왔는지, 누가 와서 어떻게 놀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직원이나 가족이나 일체일 비밀이죠. 얘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외부에서 언론에 나왔거나 소문이 났다. 바로 추적해서 그 요정은 완전히 아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말이죠. 박정희 정권 때 이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그냥 바꿔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그랬는지 또 누가 비호 세력인지 추측이 난무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70년 3월 17일 밤 11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가용석 처녀 피살, 강변 3로서 어젯밤에 40대 괴한이 쓴 권총에 운전하던 오빠도 관통상, 피살된 사람은 정량, 총을 머리하고 가슴에 맞았어요. 그리고 오빠 있잖아요. 허벅지에 관통상을 당한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 근데 저 문제는 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총을 사용한다는 게 이게 뭐 지금도 그건 생소한데. 두 가지 중 하나잖아. 그 오빠가 범인이든지 목격상. 그렇죠. 살아 있었어요. 네네. 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 그 현장의 목격자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특종이네. 생생한 증언, 그날 분위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마포 경찰서장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장 자택에도 경비 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갑자기 경비 전화가 울리고 이제 옷을 입으시면서 집에 있는 차를 가지고 가자 이러더라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제2한강교 쪽으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절도산 현장인데 바로 가까이 갈 수는 없었고 이렇게 보니까네
여인의 시체가 있고 인력이 자꾸 보강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예산일이 아니다. 차차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되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야,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저분 나오셨었잖아요. 이우락 조카 해가지고. 이우락 부장의 동생 이그락 씨가 당시 정인숙 사건을 담당한 마포 경찰서장이었대요. 그게 유명한 정인숙 피살 사건인데 뭐예요, 결과는? 이게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오빠가 범인이든지 범인을 봤든지 그렇겠죠, 알겠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당시에 이 오빠가 범인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어요. 오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오빠가 평소 이 정인숙의 운전기사 역할을 좀 했는데 정인숙이 좀 사생활에 좀 문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걸 지적했을 거 아니에요. 너 이러고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심한 폭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동생을 살해를 한 거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일을 꾸몄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범인은 일단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신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러면 오빠인 정종욱이 범인이구나 라고 이제 단정을 하고 기소해서 이제 유죄까지 나온 건데 문제는 흉기가 없어요. 증거가 총이. 미국 영화 보면은 총 나오면 그 총 탄피랑 확인하잖아요. 근데 총이 없어. 그 제일 중요한 증거잖아. 제일 중요하죠. 총이 없어. 또 어디 갔어? 이렇게 한강에 버렸다는 거야. 한강에 버렸다? 예. 그 자백만 있고 증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하긴 해요. 원래 전통적으로 내가 했다는데 자백이 그죠? 유일한 그건 증거면 안 되잖아. 왜냐면 뭐 받쳐줘야지 자백도. 허위 자백의 고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헌법 보면은 자백하고 이제 보강 증거라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신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증거는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 정황상 이 사람은 목격자 아니면 범인이잖아요. 현장에서 발견된 거잖아.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정종욱을 범인으로 단정을 한 거죠. 다만 조금 찜찜한 게 총이 나와서 그 총에 정종욱의 지문이 있고 그 총알이랑 이 관통했던 총알의 흔적이 맞으면 그러면 이게 100%인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불안했던 것들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유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총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죠? 일반인들은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총도 총인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게 자꾸 나와요. 일단 26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인숙 씨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일제거든요, 일제. 코로나라는 엄청 고급 차였습니다. 비싼 차. 거기에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밍크 코트.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택을 수사를 했는데 이게 저는 좀 제일 이상하거든요. 미화 2,000달러가. 미화?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수표도 한 180만 원어치. 좀 의아한 점들이 많았었던 겁니다. 네. 이름 정인숙, 1945년 해방둥이입니다. 아버지가 대구 부시장을 지낸 상당히 명문가 출신입니다. 영어를 잘했던 오빠들의 도움으로 영어 회화에는 능통했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여성들이 잘 나갈 수 있는 조건 3개를 다 갖춘 거예요. 맞습니다. 네. 1, 2, 3 딱. 1, 2, 3 딱 가지고. 아니 근데 처음에는 직업이 좀 불분명하다 이거 뭐 하는 여자지? 라고 하다가 수사기관에서 계속 파보니까 선운각이라는 당시에 고급 요정에 출입하던 적대부 출신이다. 이게 이제 밝혀져서 큰 화제가 됐죠. 크게 논란이 된 이유가 단순히 접대부 출신의 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조사 과정에서 엄청난 거물들이 이름이 이제 거론됐기 때문인데 정인숙의 가방, 핸드백에서 정관계의 인사도 거의 26명의 명함이 나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수첩 속에 이름 중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있고 정일권 국무총리, 이록 중앙정부장, 당대의 최고 있던 권력자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명함하고 전화번호. 네,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핵폭탄급 정인숙 게이트인 거죠. 거기다가 1년 후에 이제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해야 돼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이걸 그냥 놔두면 완전 정권이 확 뒤집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권력에서 총동원해서 이걸 덮자라는 작전들이 쫙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은 정인숙이 일했던 요정 선운각은 또 어떤 곳입니까? 선운각. 여기입니다. 여기는 꽤 모던하네요. 우와.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있었던 곳이고 무려 15,000평. 현재도 남아있는 궁궐을 제외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큰 한옥 텀. 한옥이 있는 곳. 여기 갔었어요. 가셨다고요?
촬영 몇 번 갔었어요. 촬영. 지금 카페 예식장으로도 쓰이고 잘 돼 있더라고. 지은 분이 우리가 또 한번 다뤘었던 분이에요. 이걸 선운각을 만든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 선운각의 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가 되면은 한양에 있었던 궁궐들이 다 뜯겨나가거든요. 다 해체가 되고 뜯겨나가는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때 뜯겨나갔었던 마지막 기와장을 구해와서 선운각 기와에다 올렸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이었었던 거죠.